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 좀 뭐 답답한 모습이죠. 코스피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앞에 두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들의 매도세도 좀 거세게 대신에 기관은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놨던 이 저항대 990포인트에서 맞고 이제 외국인 또 한 3일 연속 매도세고 또 기관은 또 조금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 번 멘트 드렸던 것처럼 최근 시장은 우리가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막 고점 뚫고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는 머릿속에서 조금 내려놓으시고 저항 구간이 올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줄여놓고 눌리면 다시 비중 눌리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그러니까 지지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삼고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박스권 전략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가져갈지언정 좀 어렵고 답답하게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니면 뭐 상승 흐름을 시원하게 못 가져가더라도 아무튼 조금 이제 답답하게 그냥 변동성도 없고 그냥 뭐 위도 아래도 좀 막혀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뭐 개인이나 뭐 기관이 아무리 사봤자요, 결국은 외국인이 시원하게 좀 땡겨줘야 우리의 계좌는 변화가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수급 상황 항상 체크하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두 종목 가지고 거의 설명이 끝나요. 두산중공업이랑 대한전선, 요 두 종목이 오늘 거래 대금이 합쳐가지고요 3조 한 5천억 정도가 실렸기 때문에 거의 뭐 이쪽으로 매수세가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쏠렸다고 봐도 무방하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때쯤부터 해서 이미 공략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공략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이제 투매가 좀 나오기만을 그냥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상한가 들어가는 어떤 그 급등주 테마주와 약간 최근에 이제 HMM 같이 섹터 종목으로 이제 추세를 가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종목의 약간 좀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상한가를 들어가진 않고 그냥 추세만 가지고 양봉으로 쭉 뽑다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어떤 우리가 고점을 좀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항상 그 고점은 오버슈팅과 함께 형성이 되거든요. 오버슈팅 혹은 어떤 그 과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와 함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얘가 상한가가 이런 자리에서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열 구간에서의 오버슈팅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시작한 어떤 출발점이니까. 근데 이미,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가벼운 뭐 종목도 아니고 이미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 100%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 과열 구간일 수도 있다, 조금 이제 자리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모두가 여차하면 이제 던지려고 이제 준비하는 자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차라리 상한가를 시원하게 닫아줬으면 또 괜찮은데, 정말 억지로 어거지로 한 7% 올려놓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이때부터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더 가서 뭐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갈지 이런 부분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이랑 저점은 제가 그래도 상당히 좀 잘 방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못했지만 어제 제가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갭을 띄우고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음봉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갭도 안 띄웠고요. 그러니까 상한가라도 들어갔으면 갭 살짝 띄우고 음봉이 맞았을 확률이 높은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니까 갭도 못 띄우고 그대로 그냥 좀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최근에 뭐 HMM이랑 두산중공업을 좀 빗대서 뭐 흠슬라였다면 요새는 이제 뭐 두슬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HMM이랑은 이제 조금 그 결이 아주 같다고 보긴 힘들어요. HMM은 이 그러니까 기관과 추세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대시세를 거의 이제 요 정도만 잡아도 몇 배네요. 거의 뭐 진짜 10배 가네요. 요렇게 가는 종목이고 두산중공업은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급등주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서 이런 애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추세를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갈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통해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트레이딩의 영역일 텐데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고점을 만들고 그러니까 첫 투매가 나올 때 항상 큰 반등이 나오는 기회가 한 번 있다. 그리고 나서는 웬만하면 기준선 공략으로 넘어가시라. 그래서 이렇게 딱 두 번 정도 빼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차적인 어떤 투매에 의한 순차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거예요. 고점 찍고 첫 투매가 나왔을 때 보통은 3일선에서 5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아주 시원하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11선 부근 뭐 기준선 부근에서 시원하게 반등이 한 번 정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21선이 올라오면서 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또 크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오늘 이제 장중에 보면 뭐 여기가 뭐 한 제 기억으로 한 4일선 5일선은 조금 못 미치고 한 3일선 4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 일단 3일선 반등으로 한 10% 정도 나왔고요. 이제 찐 반등은 여기서 한 13% 정도. 그러니까 장중에 오늘 10% 넘는 이 반등이 두 번이나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분봉을 보지 않고 일봉만 보고 어떤 첫 투매니까 5일선에서 뭐 예를 들어 종가 베팅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조금 안 되죠. 왜냐면은 이 반등이 없이 만약에 반등이 하나도 없이 오늘 이제 종가상 딱 5일선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음봉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근데 반등이 이미 두 번씩이나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 저점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여기 저점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고작 이 반등이 나왔던 저점 구간에서 그리 더 떨어지지 않은 구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시면 안 되죠. 훨씬 한 템포 더, 한 템포 혹은 두 템포까지 더 내려서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뭐 뻔합니다. 아마 내일 지금 시간에서는 한 4, 5%가량 지금 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이제 개파락을 시작해서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내일 개파락을 좀 시작을 해서 뭐 이제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파락하고 빠르게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좀 채워주는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개파락하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밀려버리면서 22,500원 부근 여기서 이제 지지가 좀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마무리가 되고 결국은 또 이제 뭐 기준선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개파락 한 다음에 오전장에 반등이 그렇게 이제 크게 나오지 않은 다음에 밀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요렇게 아마 이어질
확률도 좀 있겠습니다. 근데 어, 상승폭이 좀 많이 가파르긴 해서 근데 웬만하면은 요 11선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고 11선과 기준선 부근이 뭐 22,500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 존에서 한번 이제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트레이딩의 어떤 접근 전략을 가져보려면 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여기서 한번 공략하고요.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흐름 가져가면 뭐 좋은 거지만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또 이제 흘러내리면 이제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 두 번 정도는 빼먹을 구간이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한전선도 거의 이제 사실은 비슷한 구간인데 음 이제 그 이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봐줘야 될 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요 정도부터 상승이 나왔다고 치면 110% 정도 상승 후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인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요 한 요 정도를 초입이라고 치면 230% 상승 후에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길게 음봉이 하나 나왔음에도 그러니까 20% 하락짜리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요 이제 기준선과 11선이 그래도 영역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대한전선은 2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선이 이제 거의 왔다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이격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가격을 잡기보다는 아마 기준선을 깨고 결국에는 이 11선 구간까지 이렇게 좀 캔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또 반등은 장중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안전한 자리는 3,000원 밑에서 한 2,500원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두산중공업이 이 기준선 요 정도 가격대가 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구간이라면 한 22,500원 위아래로요. 대한전선은 3,000원 밑에서 한 2,500원 사이 요 정도가 좀 그래도 안전한 한번 매수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 공략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흐름을 뭐 가져갈지는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 가져가는 거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죠. 지금으로서 얘가 뭐 단순 조정이고 한 번 더 파동을 가져갈지 못 가져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두 종목의 큰 뼈대는 원전 관련주와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요. 어제나 한 엊그제 정도까지는 이제 이 뭐 전선 테마나 원전 테마가 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요, 테마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고 종목 간의 어떤 차별화가 생겨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엊그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전이라는 테마 자체를 내가 타이밍을 봐서 매매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뜨거움이 이제 그러니까 대장주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되면은 원전 테마 전체적인 힘은 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비하면 조금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테마를 매매한다는 느낌에서 이 테마 안에 종목을 매매한다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딱 지금부터도 이제 달라지죠. 대한전선은 시간에서 더 내리고 있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또 오르고 있어요. 뭐 가온전선도 살짝 더 밀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KB메탈은 또 오르고 있고요. KB메탈 한번 제가 뭐라고 그때 짚어드렸죠? 요때 정도 언제였더라? 요때였던가? 얘는 이제는 그 원전 테마 안에서 좀
비교적으로 덜 오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종목 순환매를 노리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매치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뭐 매치 눌렸다가 결국에는 요 어떤 한 2,700원을 뚫기 위한 내 이제 시간 내에서 좀 뜨고 갭이 좀 뜨면 뭐 2,700원을 넘어서 출발할지 맞고 또 어설프게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살짝 뛰었다가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은 내일 뭐 너무 급하게 여기 뚫었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안착을 좀 해주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 순환매가 또 돌기 시작하는 거죠. 원전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자리들 보시면은 거의 다 좀 뭐 비슷한 자리들이죠. 일진 파워도 여기 한 10,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술은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지금 고점 찍고 투매가 안 나온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뭐 2, 3등주 정도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요 정도 가격대 잡아놓고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장주가 첫 투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그 테마에 대한 분위기가 식어가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공략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좀 많이 밀리면 낮은 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도 뭐 한 4,000원 위에서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오늘 뭐 사실은 장 초반부터 가장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뉴스는 이제 바이오젠의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제 방송을 했으면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좀 소개를 뭐 근데 어쨌든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어도 갭 띄우고 죽었어서 크게 의미는 없었겠네요. 아무튼 뭐 피플바이오 뭐 젠백스 이런 종목들이 치매 관련주로 뽑히고 있고 이제 엮여 있었죠. 근데 뭐 어쨌든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어찌됐건 최근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오주들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뭐 아주 그렇게 핫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의 형태로 좀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서 좀 치매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늘 뭐 시세를 유지를 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달에 임상 3상을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뭐 이제 뉴스도 있고 하면서 오히려 국산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셀리들은 뭐 여러 번 다뤄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패턴, 이 저항대를 두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 삼각 수렴형 깃발 형태라고 굳이 이제 뭐 말씀드리면 너무 전형적인 고점 돌파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뚫어낼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뚫어내는 경우와 뚫어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의 차이점은 거의 다 이제 재료에서 갈린다. 뉴스와 재료가 형성이 되어지면 돌파를 하는 거고요. 뭔가 돌파를 시킬 만한 재료가 없으면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또 그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뭐 관점으로 요렇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르긴 해요. 셀리드가 훨씬 차트도 그렇고 예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백신 여권 관련해서 재료도 있고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해서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곡점에서의
베팅은 사실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이 수렴 형태에서 고개를 드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잖아요. 어. 그다음에 뭐 지금으로서 이제 국내 백신 개발 이제 테마에서는 셀리드가 단연 독보적이고요.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여기서 한번 4만 원 부근에서는 가격대를 좀 잡아주는 상황.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주면서 5만 원만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 얘도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조정 거치고 요렇게 어쨌든 재료는 지속적으로 살아 있을 테니까요. 요 정도를 돌파해주면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도 뭐 비슷한 자리들 여기서 박스 형성해 놓고 있다가 돌파시켜 놨고 다시 이렇게 지금 박스예요. 얘도 차라리 이 박스의 중간값인 22,500원을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 박스의 상단값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22,000원 돌파하고 나서 요렇게 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러다가 또 이렇게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박스가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추적을 해갈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별로 다룬 게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테마주들은 이제 6월 11일이 재료 소멸입니다. 그러면은 9일, 10일, 11일이니까 3일 남았잖아요. 정말 매매를 내가 뭐 좀 해봐야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하고 끊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벤트가 항상, 이 이벤트라는 게 10가지 이벤트가 있으면 9개는 소멸로 떨어지고요. 정말 예외적으로 1개 정도 그 이벤트 당일날부터 해가지고 뭐 더 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10% 남짓한 확률에 이벤트 재료 소멸이 아닌 시작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벤트 당일은 웬만하면은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이제 내일 모레까지 좀 매매를 해주시고 좀 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한 이제 주식 투자가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반등 나오고, 당일날 뭐 잠깐 오전에 쳤다가,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잠깐 시세 냈다가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의 경우에다가 소중한 돈을 베팅을 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은 너무 잔혹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테마주에 비해서 조금 아직 그래도 시세가 많이 낮다고는 할 수 없는, 오히려 뭐 유승민 관련주들이 남은 지금 이틀 동안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뭐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뭐 시세를 많이 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한두 번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지만,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유승민 쪽으로 막 자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게 되면, 오히려 그 뒤에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정도는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거는 워낙 어떤 이준석과 유승민의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엮이려고 하는 그런 것 분위기는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건 시장은 한 세트로 볼 거기 때문에 유승민 테마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추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공략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테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추적하면서 소액으로 한번 그냥 트레이딩 해보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준석,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야권 주자들 쪽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뭐 이제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들의 테마들이 힘을 좀 냈으니까 이거를 재료 소멸로 보고 이제 여권 주자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주자들이 혹시 움직인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재명 테마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테마주들의 흐름을 빠르게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미리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이제 정책 테마주 중에 지금 자연과 환경이나 뭐 웹스, NX 같은 종목들이 상가 혹은 급등을 뽑고 조금 이제 나름대로 고가권에서 좀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죽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뭐 적당한 좀 눌림을 주면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도 여기까지 기다리면은 안 올 것 같고 한 요 정도쯤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3,000원 위아래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먹을 구간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웹스랑 자연광경도 비슷하죠.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또 슬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당연히 이제 히토류 관련주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뭐 당연히 미중 갈등 관련주 하면은 뭐 유니온이랑, 근데 얘네들도 다 뭐 차트가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여기서 상한가 한 번만 뽑아주면은 전부 다 뭐 유니온 뿐이 아니라 뭐 상한가만 뽑아주면은 얘도 다시 10,000원 넘기면서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뭐 여기서 뭐 워낙 또 수렴 기간을 오래 거쳐놓은 애라 언제 어떻게 한 방 뽑아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좋은 거는 티플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요 가격대 4,500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돌파해놓고 한 번만 안착이 이루어지면 이 위쪽으로 또 얘도 뭐 거의 뭐 이제 신세계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이제 동국 RNS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고요. 요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 얘도 여긴 좀 아니고 요 정도 가격대 한 7,500원을 만약에 돌파 안착하면 또 위로 상당히 괜찮은 뭐 가볍게 시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히토리 관련주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 한번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윤석열 이제 가장 처음에 이 NX라는 종목이 이제 정책주로 엮였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의 주택 정책으로 엮였다가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는 윤석열의 주택 정책으로 엮였어요. 근데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 정책은 누가 나오든 간에 뭐 가장 핫한 뭐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주자가 나오더라도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이제 주택 건설 뭐 시멘트 요쪽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시세가 좀 많이 났는데, 시멘트 관련주들이 시세가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고려 시멘트가 또 이 4,250원이라는 이 가격대 보시면, 요렇게 또 어떤 삼각수렴의 형태를 조금씩 띄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기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추적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음,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있고 뭐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도 있고요. 얘도 뭐 차트가 나쁘진 않아서 요렇게 요렇게 추적할 필요 뭐 단기 스윙이나 스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플러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얘가 지금 명확하게 나온 뉴스가 없어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수혜주로 일단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랑 이제 코로나 백신 운반 가능한 냉동고를 뭐 식약처의 승인을 뭐 받은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뭐 코로나 백신 뭐 운반도 최근에 뭐 재료가 좀 될 수 있는 거고, 전기차는 당연하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얘도 이제 재료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거니까 지켜볼 만하다 싶은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 터치면서 한번 주목을 시켰고요. 거의 이제 한 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더 실려주는, 상당히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 괜찮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좋아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위로 올라갈 구간이 너무 많은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얼마나 더 땡겨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상한가들은,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고점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는 뭐 그런 장에서는 특히나 심상치 않은 뭐 모습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